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식품위생을 같이 진행해 나갈 김지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 모의고사로 점검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이 모의고사는 1회부터 5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차별로 이제 1회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5회로 이렇게 착착 진행해 나갈 건데, 우리 1회에서, 그러니까 우리 이제 수업은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래서 1회 이제 식품위생, 필기, 실기 이렇게 같이 보고, 그 다음에 2회로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요. 이 식품위생이라는 과목이 어렵지는 않아요. 공부할 건 좀 암기할 게 좀 많죠. 좀 그게 많아서 그렇지 어려운 과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노력한 만큼 성적을 기대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나가기 전에 오늘 참고자료 나간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수업 진행할 때 옆에 참고자료를 두시고 같이 보면서 수업을 따라오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 제일 먼저 거기 출제 경량 나와 있죠. 그래서 간단히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필기에도 식품위생이 있고 실기에도 식품위생이 있는데요. 필기에선 2교시 있습니다. 그래서 2교시에 공중보건 다음으로 40문항이 식품위생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36번부터 75번까지가 이 바로 식품위생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식품위생 2020년부터 이제 공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공개된 걸 제가 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좀 더 많은 분량이 출제가 되는지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도록 좀 해놨는데요. 자, 보시면은 우리 거기 출제 영역을 식품위생의 개요, 식품과 미생물, 식중독, 그 다음에 식품과 질병, 감염병, 기생충, 그리고 식품 첨가물, GMO, 방사선, 해썹 이렇게 분류했을 때 가장 많은 문항이 출제되는 건 식중독이에요.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중독은 제일 자세하게 반드시 공부해야 될 부분이 식중독이고요. 여러분들 우리 식중독은 세균성, 그 다음에 세균성, 화학성, 자연독, 곰팡이독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건 세균성 식중독이에요. 그래서 세균성 식중독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단독으로 좀 나왔을 때 화학성하고 자연독하고 좀 비슷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자연독이 조금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그리고 곰팡이독은 항상 2문제가량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들도 항상 다 비슷비슷하게 출제가 되는데요. GMO하고 방사선 보시면 둘 중에 하나가 나오거든요. GMO가 나오거나 방사선 조사가 나오거나 항상 둘 중에 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근데 그 중에 주로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공개된 이후부터 주로 나왔던 건 방사선 조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GMO는 딱 한 번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 좀 GMO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해썹은 항상 꼬박꼬박 2문제가량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실기는 3교시 식품위생이 14문항이 들어가 있는데요. 실기에 15번부터 28번까지가 항상 식품위생 문제예요. 그래서 그 앞에는 환경위생 문제가, 그리고 식품위생 다음으로는 위생곤충과 관련된 실기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항상 번호는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럼 15번부터 28번까지가 식품위생인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는 정말 골고루 나오지 않아요?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문항수가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식품, 취급 및 시설 위생 모서 거의 3-4문제 정도가 평균 3문제 정도씩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기생충이나 감염병은 딱 이제 2문제 정도씩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골고루 공부해 두시면 되는 파트. 그러면 우리가 그때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필기 공부를 해두면 거의 실기 공부도 거의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기에서는 그림, 사진, 그래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추가로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기와 실기 공부는 식품위생은 거의 같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이 교재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또 이 교재를 이렇게 만들면서 꼭 생각한 게, 한번 다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하고 공부하기 쉽게 앞에다 뭘 집어넣냐면 핵심 내용을 정리해 놓은 파트가 있어요. 과목별로. 그래서 식품위생에서 이건 반드시 보고 시험 보세요 라고 꼭 이렇게 집어넣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은 31페이지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31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가 식품위생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거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반드시 이제 봐야 될 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소한 이거는 반드시 공부하고 시험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공부하셨더라도 이 내용 보고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1회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교재로는 59페이지예요. 그래서 2교시 1회 2교시 식품위생 문제는 36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필기하고 실기 식품위생에 그 필기 실기가 다 나와 있는데 우리 40문항이잖아요. 식품위생 40문항인데 여러분 위생사 그 과목들은 다 과락이에요. 무조건 다 가락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다 40% 이상은 맞아야 됩니다. 최소한 40% 이상이에요. 그러면 뭐 40문항이니까 14문제 이상은 맞으면 되는데 솔직히 여러분 식품위생 16문제 이상으로 맞는 건 손쉬워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적게 맞을 가능성은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이 과락되면 떨어지는 그 수험생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1년에 한 번씩 이제 나중에 통계를 내거든요. 이 식품위생이 과라고 해서 떨어지는 역사는 없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16문제 이상 맞는 거 손쉽죠. 근데 우리가 전체 총점이 몇 프로 이상이어야 되냐면 총점이 60% 이상이어야 돼요. 총점이. 그러면 최소한 이게 16문제 이상은 맞아야 되지만 이거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맞아야지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점은 아니어도 그래도 안전하게 한 30문제 이상을 맞아야지 조금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같이 이렇게 노력하시면 우리 앞에 있던 그 정리된 내용 그리고 이 문제들 풀어서 정리해 두시면요. 충분히 좋은 성적을 거두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잘만 따라오면 어렵지 않다라고 자신감을 가져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앞에 이론 봐야 되는 핵심 내용도 있고 뒤에 설명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수업 진행할 때 경량이 어떻고 어떤 문제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런 것들 위주로 주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1회 때는 1회 식품위생에서는 가장 설명할 게 많아. 이런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됐고 경량이 이렇다라고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 다음 이제 뒤로 갈수록은 좀 진도가 빨리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59페이지 36번부터 가야 되는데요. 자, 36번 문제를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식품을 보존하기 위한 물리적 처리 방법은 그랬네요. 자, 이건 식품과 미생물 파트 문제인데 보통 여기에서는 6문제에서 많게는 8문제까지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 보존법, 특히 위생사 시험에는요. 이거 분리하는 거 되게 좋아요. 물리적인 방법, 화학적인 방법, 이거요. 물리적인 요인, 화학적인 요인. 그래서 미생물의 생육에 영향을 주는 물리적 요인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보존법 중에 물리적인 방법은, 보존법 중에 화학적인 방법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물리적인 방법인지 화학적인 방법인지 그거 항상 구분하는 연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선 지금 물리적인 처리 방법을 찾아라 그랬는데요. 2021년에는 화학적인 보존법 찾아라 라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자, 그럼 이 중에서 물리적인 방법에 해당하는 거 딱 하나 있습니다. 2번이죠. 냉장 및 냉동이요. 나머지 염장, 보존료 첨가, 수소이온 농도 조절, 당장 이런 애들은 화학적인 처리 방법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물리적인 거, 화학적인 거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하는 거 연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36번의 답은 당연히 2번인데요.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 1페이지에 보면 제가 물리적인 방법, 화학적인 방법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물리적인 방법에 거기 지금 우리 보겠던 냉장, 냉동 말고도 건조, 자외선, 방사선 조사라든지 가열법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리적인 거, 화학적인 거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7번 우리 단골 문제예요. 매해 나오는 문제예요. 유해요인 문제는 매년 나온다. 근데 이게 내인성이 될 수도 있고 외인성이 될 수도 있고 유기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단골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내인성 유해 요소 그러면 원래 식품 자체에 함유된 성분으로 인해서 유해 물질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바로 내인성 유해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럼 답은 당연히 시한배당체가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덜 익은 매실 같은데 수수라든지 이런 데 들어있는 게 바로 시한배당체였죠. 그래서 시한배당체가 답은 3번인데요. 나머지 보기들 한번 봐주세요.
아크릴 아마이드라든지 산화유지 이런 애들 다 보기로 잘 나왔던 것들이에요. 얘네들은 중간에 생성이 되는 유기성 외 요인들이죠. 그다음에 방사성 물질 그리고 기생충 이건 오염되어서 발생하는 외인성 외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분류하는 연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7번의 답은 3번인데 오늘 나누렸던 프린트 잠깐 보실래요? 자, 거기 보면은 이 내인성 유해 요인은요, 원래 식품에 들어있는 식물성, 동물성 자연독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식품에 들어있는 고유 성분인 식이성 알레르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 이런 것들이 바로 내인성 유해 요인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정리해 놓은 거 있죠. 출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 보세요. 유기성 유해 요인은요. 2018년, 21년, 23년 바로 작년에도 나왔거든요. 자, 그다음에 내인성은 2019년, 그다음에 22년 이렇게 나왔죠. 그다음에 외인성은 2017년, 2020년 나왔죠. 그래서 내년에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는 외인성이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그다음이 내인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문제 유형도요, 두 가지예요. 보세요. 첫 번째, 내인성 유해 요인을 찾아라. 그럼 지금처럼 그냥 내인성 유해 요인 찾아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다음 주 내인성 유해 요인을 함유한 식품은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둘 다 나왔던 시험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내인성 유해 요인 찾아라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2022년에는 내인성 유해 요인을 함유한 식품을 찾아라 이런 형태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내인성 유해 요인 찾아라 그러면 시한배당체, 독버섯의 독성분, 그 다음에 감자의 독성분, 이런 거, 보고독, 이런 것들이 되겠지만, 만약에 내인성 유해 요인을 함유한 식품을 찾아라. 그러면 우리 시한배당체 어디에 들어있냐면 덜 익은 매실 같은 데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덜 익은 매실, 수수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싹이 난 감자에도 솔라닌이라는 독성분이 들어있잖아요. 그럼 발화된 감자, 싹이 난 감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독버섯, 그다음에 모카씨, 정제가 덜 된 면실류에도 고시풀이라는 그 자연독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잖아요. 그 외에도 보고라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유형을 다 대비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보기를 보고 이걸 내인성인지 외인성인지 유기성인지를 분류하는 연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시험에는 가장 이제 제일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외인성, 그 다음에 이제 내인성 유해 요인이라고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8번 문제로 넘어갈까요? 자, 우리 또 이게 매년 거의 나오는 시험 문제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독성 검사예요. 독성 검사. 우리 공개되고 나서 한 번도 빠짐없이 매년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38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용어는 그랬습니다. 자, 다음에서 설명한 용어는 누구냐? 자, 급성 독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라고 했네요. 이게 19년도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급성 독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는 이렇게 해서요. 그게 바로 누구냐? 반수 치사량 LD50이죠. 그리고 거꾸로 최근엔 거꾸로도 나왔었어요. 반수치사량으로 독성을 표현하는 독성 시험은 이렇게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값이 보통 작을수록 독성 강하죠. 그 다음에 실험동물의 반수를 죽일 수 있는 양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시킬 수 있는 양으로 체중 킬로그램당 미리그램수 내지는 그램수로 표시를 했었죠. 자, 그래서 반수치사량의 의미 이렇게 파악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38번의 답은 4번인데요. 출제 경량 한번 정리해 놨어요. 우리 참고 자료 프린트에 잠깐 보시면은요. 자, 우리 급성 독성 시험, 만성 독성 시험, 아급성 독성 시험이 있지만 주로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 급성과 만성 독성 시험이 주로 출제가 되고요. 네, 급성 독성 시험과 함께 같이 잘 출제되는 게 LDOC 그리고 그 외에 ADI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작년에는요. 만성 독성 시험이 출제가 됐단 말이죠. 근데 그 만성 독성 시험이 그 전에 22년에도 나왔고 18년에도 출제가 됐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급성 독성은 2022년, 2020년 이렇게 출제가 됐죠. 그리고 LD50도요. 19년, 21년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 중에 LD50이나 ADI나 이런 게 또 아니면 급성 독성 시험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들을 풀 수 있게 문제를 좀 구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요 형태가 안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LD50과 관련해서 LD50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형태거나 아니면 급성 독성의 정도를 나타낸 지표가 누구냐 이런 식으로 간단히 출제가 됐는데요. 이렇게 박스 형태로 이러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이러이러한 걸 지칭하는 용어는 이 형태는 안 나왔으니까 이건 또 별개의 문제 유형이 되거든요. 그럼 이런 유형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LD50의 의미 이렇게 파악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8번의 답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9번 식품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서 최대 무작용량과 사람의 일일 섭취 허용량, 그러니까 ADI죠. 이걸 결정하기 위한 독성 시험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최대 무작용량, 일일 최대 섭취 허용량 요거 결정하기 위한 시험이 바로 만성 독성 시험이에요. 그래서 만성 독성 시험은 2022년도에 나왔던 게 최대 무작용량을 구하기 위한 독성 시험은 이렇게 나왔고요. 2023년 바로 작년에는요. 일일 섭취 허용량을 결정하기 위한 식품 안전성 평가 시험법은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거 합쳐놓은 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성 독성 시험을 통해서 최대 무작용량을 구하는 거고요. 이 최대 무작용량에다가 이게 동물의 최대 무작용량이거든요. 이거에다가 안전계수의 역수를 곱해서 아니면 안전계수로 나눠가지고 바로 ADI, 일일 섭취 허용량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였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다 만성 독성 시험 결과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값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9번의 답 5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0번. 자, 이게 40번부터는 이제 또 미생물의 종류와 특징에서 요 문제 또 잘 나옵니다. 대장균군과 관련된 문제. 자, 식품공전상 대장균군 정성시험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대장균군이요. 우리가 미생물 중에 대장균군을 따로 검사를 하는 이유는요. 얘가 바로 오염, 위생지표 미생물이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건 아닌데 오염. 위생지표 미생물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분변의 오염지표가 되는 애. 또 하나는 신선도, 부패를 판정하기 위한 지표 미생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분변 오염의 지표가 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지금 문제에도 나온 대장균 군, 그리고 이 대장균군의 대표적인 애 대장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장구균이에요. 특히 얘는 냉동식품의 분변 오염 지표로 주로 사용이 되죠. 그래서 얘는 이거 연결해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냉동식품의 분변 오염 지표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자, 그 다음에 신선도, 부패를 판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오염 지표 미생물은요. 일반 세균입니다. 일반 세균수. 그래서 작년 문제가 바로 이거였어요. 일반 세균수, 식품 공전에 나와 있는 일반 세균수 시험법은 이게 작년 시험 문제였어요. 그럼 이게 나왔으면 얘도 나올 수 있죠. 식품 공전에 나와 있는 대장균군 시험법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자, 그래서 요걸 한번 넣어봤는데요. 자, 이 중에서 대장균군 시험법을 찾아라. 그 중에서도 정성시험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대장균군 시험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유당배지법이어서 대장균이라는 애는 우리가 유당을 분해해서 산과 가스를 생성할 수 있잖아요. 그 원리를 이용해서 검사를 하죠. 그래서 유당배지법, LB배지법입니다. 자, 그래서 40번의 답은 2번인데요. 1번 보세요. 표준평판법이 바로 일반 세균수예요. 일반 세균수. 그래서 작년 시험 문제가 되는 거죠. 혈구계수기법은 효모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하워드법은 곰팡이. 그 다음에 직접현미경법은 총균수를 검사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보기는 보통 여기 내에서 주로 이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대장균군 시험법 2번이 되는 거죠. 자, 나온 김에 우리 경량도 한번 보고 넘어가는데요. 오늘 나누었던 프린트 1페이지. 여러분, 대장균군 시험법에서 식품공전에 나와 있는 대장균군 시험법 정성시험과 정양시험이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정성이었잖아요. 정성 있느냐 없느냐를 검사하는 방법이 가장 대표적인 거 유당배지법이 있습니다. 그냥 유당배지법, 비주얼비 배지법 이런 것들이 있지만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보기로 나오는 건 유당배지법, LU배지법이고요. 그다음에 정량시험 얼마나 있느냐 알아보는 시험의 가장 대표적인 거 MPN법이에요. 최악수법이요. 가장 가능성 있는 숫자를 확인하는 거.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기로 나올 때 얘가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 표시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염지표 미생물 출제 경량도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대장균군, 대장균 얘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보세요. 2017년, 19년, 20년, 23년, 2, 3년마다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죠. 얘는 계속 꾸준히. 자, 그 다음에 장구균은요. 19년하고 23년. 그 다음에 일반 세균수 23년. 근데 작년에 미생물의 종류와 특징에서 미생물의 종류와 식품과 미생물 파트에서 6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세 문제가 다 오염지표 미생물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몰아서 나오기도 합니다. 간혹. 자, 근데 이건 정말 간혹이고요. 보통은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어서 보통은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작년에는 정말 예외적으로 오염지표 미생물에서만 3문제가 출제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특히 오염지표 미생물도 잘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니까요. 여러분들이 대장균군, 대장균, 장구균, 일반 세균수에 대해서 조금 파악해 두시면 되고요. 특히 대장균군, 대장균, 장구균 이런 애들은 또 구체적인 문제, 옳은 거 찾아라 라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것들도 전반적으로 봐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 이제 대비하기 문제가 이제 뒤쪽에 나옵니다.